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비밀 환승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고 비꼬면서 AI로 만든 풍자 이미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 같은 비밀 작전은 이란의 군사력과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내식 트럭 탈출. 이란 대사관이 AI로 합성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스파이더맨과 트럼프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풍자 이미지도 등장했습니다. 군함과 첨단 무기를 자랑하던 트럼프가 기내식 트럭에 숨어 도망쳤다고 조롱합니다. 이란 매체들도 트럼프의 비밀 환승을 비겁한 탈출이라고 비꼬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انتقاد مخفیانه ترامپ به هواپیمایی دیگر با استفاده از کامیون حمل مواد غذایی نقل محافل خبری دنیا شده. 특히 이런 비밀 작전은 미국이 이란의 보복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y are basking in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was so afraid and concerned about President Trump's safety and security. 이란 당국은 테헤란 곳곳에 트럼프를 향한 보복을 다짐하는 위협성 현수막과 광고판을 내걸고 심리전을 이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조차 후폭풍이 거센 트럼프의 이번 비밀 환승은 이란에 더없이 좋은 대미 선전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훈훈 듀오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갤럽 조사가 오랜만에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내려갔습니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46%를 기록했고요. 긍정, 부정, 평가 이유도 좀 살펴보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외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순방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응답이 30%나 차지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 절반 가까이 됐고요. 긍정적이다가 24%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주택시장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영향이다가 푸른색, 부정적 영향이다가 저희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2030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요. 흥미로운 점은 진보층의 이제 40대, 50대 진보층이 이제 지지층이 가장 많은데 40대에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48%, 51%, 거의 절반 정도가 아무래도 이제 은퇴하신 분들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진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지지율 여파의 가장 큰 요인이고 세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좀 조세 저항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갤럽 한정 첫 조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뭐 MBS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이 조금 높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런 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여기서 정말 자칫하면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정말 민심의 이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 국정 동력에 힘이 안 실립니다. 일단 오늘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6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역전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 크로스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 뭔가 정신을 차린다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뭐 전환이나 방향 전환이 확실히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지금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정의 가능성이나 수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음에도 민심이 좀처럼 안 바뀐다는 거는 네.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대통령께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사실 딱 진리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 수렴을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느낄 때는 왜 발표하기 전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발표하기 전에 민심을 좀 들어보고 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에 발표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벌써 지금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양한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냐, 게을리 했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단순히 보완책 몇 개로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좀 전환된다는 메시지, 그런 시그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좀 이거를 심각함 이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뚜렷한 추세는 이제 부동산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3주 전에 우리 시사정각에서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3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에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아직 저 갤럽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말해서 앞으로 공급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그리고 본인은 집을 팔아놓고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 미반영됐기 때문에 3주 뒤에 다 반영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 YTN 시사정각을 좀 꾸준히 보면서 특히 야당이 비판하는 바를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반응이 매우 차갑지 않습니까? 특히 무주택자들께서 이 정책의 피해는 본인들이 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체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긍정평가가 24, 부정이 45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주택자의 긍정평가는 21%밖에 안 됩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본인이 살지 않고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도록 등을 떠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걸 이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부터 하루빨리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마저 막아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정책이 어제 또 발표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교정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벌써 3주가 됐군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도 두 분이 지지율 더 오른다 내려간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이 일단 이긴 거예요? 어떻게 제가 된 거예요? 졌죠. 저는 지신 그때 겁니까? 깨끗하게 인정하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게 대국민 토론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국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반영된 게 나오긴 나왔죠. 세제 개편안에 보면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들, 뭐 정근 때문에 가는 거, 노부모 봉양 때문에 가는 거 이런 것들 다 반영했거든요. 저는 정책 당국에서 그런 것들 반영했으니 그래도 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책 당국에서 거기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를 담아냈어야 되는데 구멍들이 허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책임을 같이 하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는 지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국민 토론에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많았고 허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국정 지지율의 지속된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죠. 어쨌든 성치훈 부대변인은 더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정책에 이제 좀 못 따라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의총이 어제 있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러다가 폭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이게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선 총선 못한다, 폭망한다, 우리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은 폐기하거나 총선하고 나서 그때 발표해야 된다 이런 성토도 나왔습니다. 또 한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는 얘기들 나온다. 어차피 우리가 이게 선거 다시 한다고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
여당에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을 갖는 거다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한다 해도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래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있기는 한가요? 오세훈 시장이 물론 1심에서 지금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건 아직 어디까지나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너무나 지금 김칫국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살펴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총선 이후에 하든지 해라. 라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정책은 총선 이전이 됐든 총선 이후가 됐든 하면 안 됩니다. 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인데요. 예. 무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가장 본인의 대응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이 정책을 신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적어도 세입자에게 다음 재계약 때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조세를 좀 이전시킨다든가 또는 본인이 내키지 않더라도 세를 놓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고민도 하고 또 장특공을 못 받게 되면은 큰 손해를 보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주택자는 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월세가 폭등하면은 새 집을 구하러 다니기 바쁘고 그 집도 못 얻어서 아마 줄 서서 집을 보고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은 그 어느 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총선 이후에나 하라라고 하신 분은 다음 총선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막 비공개로 이런저런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차라리 오세훈이 계속 하는 게 우린 낫겠다. 총선 생각하면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재보궐이 열릴 거다, 뭐 예. 김칫국 마신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지금 그만큼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뭔가 정말 문제가 생겨서 보궐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우리 지금 내보낸다고 해도 무조건 어떤 후보를 내보내도 질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저 의총에 참여했던 의원분께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사실 저런 이견이 좀 예상이 되는 의총할 때 시작을 할 때 원내대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지만 우리 안에서 너무 이견이 많이 나오는 거를 언론에서는 또 좋아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주의를 해달라. 혹시나 좀 나가더라도 좀 필터링을 해달라는 얘기를 예. 부탁을 보통 의총 때 한다고 하고 어제도 적당히 하자. 뭐 예, 이런 그렇죠. 거겠죠? 어제도 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많이 새어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컸다는 겁니다. 저는 지적하신 부분 만약에 서울 지역을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이 총선 이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해도 됩니까? 총선 이후에는 선거 없습니까?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거라면은 총선 이후든 전이든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칙은 안 바꿀 것 같아요. 뭔가 이 비거주 1주택자 중에 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내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예. 것 같은데 근데 과연 투기꾼과 투자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 때만 이거를 노선을 바꾸지 예. 않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하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 정도 보도된 거면 이제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한 거고 그쵸. 비공개를 빙자한 공개 회의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의총에서 결국은 공급 부족한 거 오세훈 시장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목소리 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도 막겠다. 어제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내용부터 좀 보시죠.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개 항에 모두 해당되면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 뭐 예외 조항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를 했거나 직계 존비 속에 임대를 했거나 세입자 계약 승계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봐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런 항목만으로 투기다 아니다 나눈다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좀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한 결과입니다. 예. 저런 유형의 비거주 1주택자는요. 놀랍게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것이 집을 사놓고 그 집에 하루도 살지 않았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산 집은 원래는 누군가 세입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세나 월세로 놓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유지했겠죠. 뭐 예. 중간에 세입자는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전월세 시장에서 전월세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매매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월세 시장의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집에 대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놓고 안 들어갔던 집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요약된다면 네. 이재명 정부의 83 부동산 증세는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서 살아라로 요약이 되는 거고 어제 나온 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금지는 똘똘한 한 채 제발 반드시 꼭 들어가서 살아라. 로 요약되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하면은 무주택자가 가장 고통받게 되는 네. 겁니다. 당장 불안한 세입자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조간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 받는 걸 두려워한다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할까 봐. 그런데 다음- 이제 전세 물량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계약갱 신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 땐 그린벨트 막 풀더니 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비수도권, 수도권 가리지 않고 그린벨트를 상당히 많이 해제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동의를 해줬었죠. 국민의힘도 동조를 해줬었고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정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에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으로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되면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라도 하자는 목소리를 좀 내는 거고 여당의 입장이 됐을 때랑 야당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급 문제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 저는 집권 여당과 서울시장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근데 저는 여당,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굳이 그 무게감을 따진다면 저희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뭐 조합원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든가 예. 아니면 거기서 이주하는 분들의 대출 제한을 풀어준다든가 어제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본인들이 말하는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준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됐든 아니면 다른 추진이 됐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너무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서울시장으로서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나 야나 뭐 정부나 정파적인 접근이 네.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그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열고 그 중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좀 대화를 들어서 실제로 110석이면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모임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 저는 시기와 여러 가지 예. 의도가 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고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근데 뭐 국회에서 저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뭐 예. 골프만 치시면 뭐합니까? 의원님한테 전화 오면 안 치실 거죠, 그러면 의원님은?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생각이.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치는 것이 이제 단순한 협치의 그런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정략적 의도인지 여러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네.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눈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골프 회동이 이른바 칩 토크를 하는 자리로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칩 토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이제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말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예. 그냥 던져놓고 플레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따르지 않는 말을 우리가 칩 토크라고 하는데 저런 골프 회동에서 야당 의원에게 사석에서 개헌에 관해서 어떤 구상을 밝혔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갖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을 매개로 삼아서 여론에 살짝 흘려보고 떠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예. 다분히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가 이 비공개 골프 회동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개헌에 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예. 핵심은 이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현재 집권 여당인데 그 지위를 조기에 놓을 수 있는 개헌에 어떻게 찬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칩 토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정확한 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을 때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골프를 치면서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례적인 건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8.7 체제 이후 개헌 예. 권력 구조와 관한 논의를 할 때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에 가장 많은 동의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예. 보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 예.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예.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은 아니다. 그렇죠. 이거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국민적 그 동의에도 맞지 않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왜 나오냐? 네. 4년 중임제로 갈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출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가 2년 단위로 해서 중간 평가 성격을 갖게 할 것인가? 예. 근데 지금 이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2년 뒤에 총선, 3년 뒤에 대선 요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대통령의 3년 뒤 개선을 1년 단축하고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그 국회의원 선거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명한 겁니다. 저는 이 개헌 이야기 나왔을 때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이 좀 물론 문제가 되었을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헌 논의를 하는 거는요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권한을 그 개헌을 한다. 이건 야당에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대통령이 그래서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이 권력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하고 4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임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거를 저희가 또 너무 덜컥 먼저 받아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면은 또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는 이거 다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어차피 개헌안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못합니다. 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테이블을 열고 그런 다음에 그 테이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석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의심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골프 회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골프를 나오신 분이 예. 진정성을 얻었으니 나는 찬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예. 또 일부 당권파 패널 분들, 국힘의 그런 분들은 저렇게 골프 회동을 하는 게 그분들을 결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장관이나 뭐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라고 예. 의심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과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정말 그냥 야당 중진 의원들과 소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개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꺼내드는 거 연인불가 피하려는 꼼수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해서라도 개헌을 한다는 건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분권형 개헌은 연인불가를 피하려는 꼼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내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재판 재개를 생각하면 겁도 날 테다라고 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냐? 물론 같이 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 본인만의 지나친 의심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믿으실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내려오는 순간 본인의 그 5개 재판이 재개됩니다. 특히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정말 공소 취소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유죄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됐잖아요. 그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임기를 단축해서 더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권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박상용 검사 1명을 법무부는 못 살게 굴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앞서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말한 메시지의 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예. 그런 것을 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이 하면 안 된다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적 의구심을 정확하게 끊고 가야 그다음에 생산적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예. 마련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된다.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의가 좀 무르익을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대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우고 그거는 비유도 저도 과한 건 그건 사과를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비유로 제가 한 건데.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간 했습니다. 청을 뺐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IQ도 아니고. 아니, 저를 그렇게 막말로 욕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더 저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좀 심하긴 했네. 송영길 후보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알아보시고 영입 인재로 발탁해서 민주당에서는 가장 최다선 선배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경륜을 갖춘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너무 험한 말을 하지 마시고 자른다, 목 자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원로 의원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로 의원까지 네, 우리 정청래 후보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님입니다. 정말 이분이 법조인도 아닌데 이게 만주 변호사라 그런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헌법을 쫙 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청래 후보님의 그 순간순간 순발력은 저는 정말 족탈 불급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러운 것은 SNS 그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건 정말 그 성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젓가락 싸들면 나 죽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런 거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길 우리 후보님은 제가 정말 진심 존경합니다. 이번에 표가 조금 덜 나오는 건 지난번에 표 다 받으셔가지고 조금 남은 것만. 예, 알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관록의 새 후보라 그런지 막 싸웠다가도 저렇게 웃고 마지막에 칭찬합시다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뭐 웃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예. 칭찬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너무 치열했던 토론에서 저 정도의 약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저 매우 절실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보니까 세 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께서 저렇게 안 그래도 저도 SNS에 보면은 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저렇게 세 분이 딱 동시에 웃는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니 얼마나 좋냐라고 올리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예. 우리 아까 영상 봤을 때 마지막에 그 기자분의 목소리였나요? 결국 전대위에 어떻게 통합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저는 그게 사실 정말 크게 와닿았고 그게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치열했지만 지금 그리고 저기에서 잠깐 숨 쉴 틈을 가졌지만 지지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지자들은 거의 반으로 뚝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사실 정치인들은 저렇게 하고 전대를 치른 이후에 아니면 선거를 치른 이후에 갑자기 손잡고 나타나서 같이 만세를 부르는 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지지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지자들 마음 사이에 생긴 생채기는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채기를 어루만져주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기 나온 세 분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송영길 후보님 3등을 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모릅니다. 예. 혹시나 3등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에 영상에 나왔던 게 그건 비유고요. 근데 너무 과했죠. 사과를 하셨잖아요. 근데 또다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다가 또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붕어 IQ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저희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네. 송영길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네네. 붕어 IQ 그 표현은 지나쳤다. 그렇죠.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사과할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새 후보님 모두 선거 이후를 좀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 전당대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요. 다음 주 두 분 뵐 때는 이제 당대표 얼굴이 정해져 있을 텐데 호남 대전, 수도권 대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남 대전의 경우 이제 광주 전남과 전북을 좀 나눠서 예. 봐야 되긴 하는데 그걸 모두 합쳐 놓으면은 그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우세할 거라는 것이 중론이긴 해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관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있는 사실상의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의해서 옹립되다시피 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가 낙선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여당 내부에 큰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을 더 많이 우려할 것인가, 아니면은 김민석 전 총리가 돼서 뭐 조작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데 골몰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더 우려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예. 남은 며칠 동안에도 뭐 여론은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종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30% 들어가니까 또 이 표심은 또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색 작업은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50일 만에 콜롬비아까지 지진을 겪으면서 구호 역량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남미 콜롬비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한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 수색 작업이 최종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이후 8일 만에 구조된 사례를 보더라도 물과 공간이 확보되면 골든타임 이후에도 생존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잔해 아래에서 생존 신호가 계속 포착되면서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수색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o tengo la esperanza de que al menos sean 2 personas que sigan con vida, pero segura es la persona que está en la parte de acá. Ella dio señales en diferentes ocasiones, en diferentes horarios, desde más o menos las 2:30 de la mañana. 많은 건물이 손상된 데다 여진에 대한 공포가 여전해 이재민들은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콜롬비아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 기금에서 $500만 할당했습니다. Our partners have also started distributing hygiene items and food in shelters, as well as deploying technical and medical support. 전 세계에서 보내온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000만 달러를, 남미 축구연맹과 콜롬비아 축구협회도 100만 달러를 복구 작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다만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약 50일 만에 콜롬비아도 대형 지진을 겪으면서 국제 구호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참배를 해왔는데 한일 관계의 악영향은 물론 갈등을 빚는 중국도 자극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엔 패전일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해 왔습니다. 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0만 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고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배는 안 하고 대신 개인 이름으로 공물만 바쳤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날이라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 참배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기껏 사이가 좋아진 한국과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참배를 할지 말지는 개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総理が靖国神社に参拝されるか否かと、これは総理がご自身で適切に判断されることであります。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협력을 위한다면 무단으로 합사된 조선인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어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또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1000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역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시시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 장분들도 이걸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